오늘 월요 수다방 시간에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줄거리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인공 여자는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렸을 때 아픈 기억 때문에 자살 시도를 합니다.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하는데 마지막 자살 시도를 했을 때 친척이었던 수녀님이 오셔서 같이 어딘가를 가자고 해요. 거기가 바로 교도소였거든요. 이 수녀님께서는 교도소에서 사형수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은 사형수 한 명을 만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 사형수가 마음을 안 열죠. 수녀님한테건 이 사람한테건. 그러다가 결국 마음을 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이야기를 서로 공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거든요. 사형 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다시 해봤고 그리고 아동 폭력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 삶이 뭔지 죄가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자살을 시도했던 이 여자분은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그래도 산다는 것 죽을 것 같지만 죽을 것 같다. 이건 사는 게 아니야 라고 되뇌이는 것도 삶이라는 것을 마치 더워 죽겠고 배고파 죽겠다는 것이 삶이듯이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도 삶이듯이 그것도 산 자에게만 허용되는 것 그러므로 삶의 일부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이제 죽고 싶다고 말하는 대신 잘 살고 싶다고 바꾸어서 말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 수녀님하고 주인공 여자분이 만나던 사형수는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 주인공 여자분이 굉장히 괴로워하자 수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해 주거라 기도해. 사형수들을 위해서 말고 죄인들을 위해서도 말고 자기가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안다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언제나 기도해라. 주인공 여자분이 생각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는 걸 사연이야 어떻든 적어도 인정한다는 쪽이 하나 있고 자신들은 죄가 있기는커녕 괜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쪽도 있어. 앞에 한쪽은 그들은 최소한 몇 번의 잘못으로 평생 동안 벌을 받지만 다른 한쪽은 그걸 반복한다는 거지. 자신들이 꽤 괜찮은 인간들이라고 생각까지 해가면서 처음에 이 여자 주인공이 교도소에 가서 본 장면들에 대해서 약간 놀라는 장면들이 있어요. 처음 갔을 때는 그런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몇 번을 가다 보니까 어떤 죄수는 약간 도톰한 죄수복을 입고 있고 어떤 죄수는 한겨울인데도 혹겹 죄수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간수분한테 왜 저렇게 죄수복이 틀리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원래 나오는 거는 굉장히 얇은 죄수복인데 다른 사람들은 돈을 내고 더 두꺼운 죄수복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너무 의아해하면서 아니 한겨울인데 왜 사람들이 두꺼운 죄수복을 사서 입지 않고 저렇게 얇은 죄수복을 입고 떠냐고. 그랬더니 그 간수분이 하는 얘기가 여기 4,000명이 있는데 6개월 동안 영치금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이 500명쯤 돼요. 6개월 동안 영치금이 1,000원 미만인 사람도 또 그쯤 돼요.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여기 들어오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은 정말 단편적인 세상이구나. 나의 생활이 중간이라면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한계까지가 제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치금이 한 푼도 없을 수 있고 6개월 동안 1,000원 이하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수 있다는 거 사실 생각해보지 않았었거든요. 이 책에서 나오는 사형수는 아주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환자였어요. 어머니는 집을 나가고 동생을 한 명 데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맨날 구타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는 농약을 먹고 자살을 해버리고 이 어린 형제들은 보육원에 맡겨지게 되는데 보육원에서도 동생을 괴롭히는 아이들을 이 사형수는 참을 수 없어서 그 아이들을 또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육원에서 일하는 분들은 이 아이가 폭력적이라는 이유로 아이만 혼내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폭력을 썼는지 이런 거는 물어보지 않고요. 이 사람은 커서 건달일을 하게 되는데 미용실에서 일하는 한 여성분과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미용실에서 일하는 여자분이 자기는 건달 싫다, 열심히 그냥 사는 사람이 좋다 해서 두 사람이 멀리 떠나서 슈퍼마켓 같은 데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이프가 임신을 했는데 자궁에 임신이 돼가지고 수술비가 필요한 거예요. 큰 수술비가.
아는 사람이라고는 옛날에 같이 건달일 했던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거기 찾아간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럼 우리 오늘 딱 한 건만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내를 살리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자고 하고 이제 같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여자분을. 그 여자분이 자기 집에 가서 술 한잔 하자 그래요. 이 사형수와 여자분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그 여자분의 아이를 죽이고 이 여자까지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잡혀 들어갔는데 딴 사람은 어느 정도 집안에 돈이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형수가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와 여자만 죽인 게 아니라 그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가 시장 봐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사람까지 죽인 거예요. 근데 그 가정부는 굉장히 어려운 집안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가정부의 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시는데 이 수녀님하고 주인공 여자분하고 그 할머니 집에 찾아갑니다. 근데 좀 마음 아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할머니께서 수녀님한테 계속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집안이 어지러워서 죄송합니다, 뭐 집안이 지저분해서 죄송합니다, 누추해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 와중에도 언제나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다는 듯 노파는 그 와중에도 수녀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했다. 대체 무엇이 죄송한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녀의 입에 붙어버린 관용구 같았다.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가 미안한지도 모르지만 입에 정말 관용구처럼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은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책에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나와요. 실제 작가가 이 책을 쓰기 전에 14년간 사형수들과 만남을 가지고 그리고 정신학과 의사 선생님하고도 상담을 하고 이러면서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이 책의 정신학과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 뒤에는 아이 때부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을 휘두른 어른들이 있어요. 짝이라도 한 것 같이 모두 저래요. 폭력이 폭력을 부르고 그 폭력이 다시 폭력을 부르죠. 어린 시절에 학대받은 사람들의 뇌 사진을 찍어보면 거의 다 뇌가 5 내지 10% 정도는 망가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망가진 엔진을 달고 다니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그렇게 파괴된 뇌로는 충동에 대한 조절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남의 아픔에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즉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건데요. 근데 이 학대에는 단지 신체적인 학대만 있는 게 아니라 성적 학대, 감정적 학대, 그리고 방치도 학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배고플 때 밥을 안 주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할 때 갈아주지 않고 안아주어야 할 때 전혀 신체적 접촉을 해주지 않는 그런 감정적인 학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한 아이가 길거리에 지나가는 여자아이를 폭행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너무 행복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근데 그 아이를 나중에 조사해 봤더니 어머님, 아버님은 그 아이를 너무 끔찍히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적은 없었는데 대신 그 아버지가 엄마를 매일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고문받는 것보다 그걸 보는 게 더 고문이었다고. 그런 건 역시 학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으로의 충동 조절이라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의지로 이겨내라 이런 것도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파괴된 뇌에서 무슨 의지가 나올 수가 있겠냐고 선생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충동적이 되고 알코올이나 도박, 섹스 같은 데 중독이 되고 폭력과 살인을 하고 아니면 자살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아동 학대들이 어떤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대로 커서. 이 책 속의 주인공한테도 누구 한 사람이라도 관심을 기울여줬다면 혹시 이 사람은 바뀌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요즘 우리 시대에서 보이는 많은 어떤 끔찍한 사건들이 아동기에 겪었던 어떤 학대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이 삭막한 사회에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을까? 옛날에는 마을 전체에서 아이들을 같이 돌봐주고 이런 걸 했다고 하잖아요. 요즘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뭐 이것저것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어르신분들 중에서 일자리 찾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일거리를 찾고 있는 어르신들 분들께서 단체로 어떤 쉼터 같은 이런 데서 음식 같은 거 하고 그냥 아이들하고 말상대만 되어 주셔도
아이들이 그냥 방치되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이런 아이들 만나서 같이 놀아주고 학습도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좀 연계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요즘 대학생들은 이렇게 아이돌 보는 봉사활동 이런 활동들이 없지 않나요?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생각은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도 없고 들여다볼 수도 없는 거니까 죄와 벌이라는 게 과연 그렇게나 타당한 것일까? 행위는 사실일 뿐 진실은 늘 그 행위 이전에 들어있는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혹여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거. 작가는 사형 제도가 정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변했습니다. 지금 죄의 무게를 달면 아마도 제 것이 더 무거울 겁니다.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오직 하나,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옛 사람에게서 벗어나 새 사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절망적일 정도로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요. 작가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14년 동안 교도소를 다니면서 사형수들을 보면서 그 사형수들이 서서히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사형수가 그런 일을 벌이기까지 왜 그런 일들이 생겼는지를 보아오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사형제도가 필요한 건지 필요 없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끔찍한 사건들을 보면 화가 나서 저런 사람은 당장 없애버리면 좋겠다. 세금으로 밥도 먹여주기 싫다. 이런 얘기도 하긴 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어떤 단편적인 사실일 뿐이고 그 속에 감추어진 또 다른 내용들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도 어떤 이유에선 간에 그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마땅한 벌을 받는 게 맞는데 그 벌이 사형까지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무기징역까지가 맞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에 나온 두 구절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비롭게도 사람이 삶을 배우는데 일생이 걸린다. 더더욱 신비롭게도 사람이 죽음을 배우는데 또 일생이 걸린다. 눈물의 강, 슬픔의 강, 통곡의 강. 슬픔은 재산과는 달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 분배되어 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